그날은 전날과 크게 다르지 않게 흘러갔다. 허스트 부인과 빅리 양은 오전 내내 환자인 제인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제인은 비록 더디지만 차츰 회복되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엘리자베스도 응접실에 일행에 합류했다. 그러나 카드놀이용 룩 테이블은 보이지 않았다. 다하시는 편지를 쓰고 있었고, 빅리 양은 그의 곁에 앉아 글씨를 지켜보며 그의 손글씨며 줄간격이며 편지 길이를 계속 칭찬하면서 그의 주의를 끊임없이 끌어 다른 얘기를 하게 만들었다. 허스트 씨와 빅리 씨는 피켓 게임을 하고 있었고, 허스트 부인은 그 게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다하 씨와 빅리 양 사이 오가는 대화를 지켜보는 것으로 충분히 즐거워했다. 여인의 끝없는 칭찬과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넘기는 다하 씨의 태도는 그녀가 두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광경이었다. 다시 양은 이 편지를 받고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말 빨리 쓰시네요. 아니요, 오히려 천천히 쓰는 편입니다. 1년에 얼마나 많은 편지를 쓰셔야 할까요? 업무 편지도 많을 텐데요. 끔찍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 몫이 된 게 다행이군요. 누이께 제가 뵙고 싶어 한다고 꼭 전해주세요. 벌써 전에 당신 말씀대로 그렇게 썼습니다. 펜이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제가 깎아드릴까요? 펜 깎기는 제가 아주 잘하거든요. 고맙지만 저는 제 펜은 늘 제가 직접 손봅니다. 어쩜 그렇게 글줄이 가지런할 수 있죠? 그는 침묵했다. 또 누이께 제가 그녀의 하프 실력이 늘었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뻐했다고 전해주시고요. 또 테이블 디자인은 정말 아름다워서 그랜틀리 양 것보다 훨씬 낫다고요. 그 칭찬은 다음 편지에 적어야겠군요. 지금은 자리가 부족합니다. 아, 상관없어요. 어차피 1월에 직접 뵐 테니까요. 그런데 다하시 씨, 누이께 늘 이렇게 긴 편지를 쓰시나요? 대체로 긴 편지이긴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매력적인지는 제가 말할 수 없죠. 제 생각엔 긴 편지를 수월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은 절대 글을 못 쓰지 않아요. 그건 다하시에겐 칭찬이 안 되겠네, 캐럴라인. 빅리가 웃으며 말했다. 다하시는 글을 너무 고민하면서 쓰거든. 내 글씨는 내가 생각해도 어렵잖아, 다하시? 내 글쓰기는 내 것과는 많이 다르지. 오, 맞아요. 빅리 양이 맞장구 쳤다. 찰스는 너무 부주의하게 써서 반은 빼먹고 나머지는 지저분하죠. 내 생각이 너무 빨라서 다 적지 못하니까. 받는 사람은 아무 내용도 없는 편지를 받기도 하지. 그 겸손함은 책망을 무력화시키네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겸손처럼 보이는 것만큼 속이기 쉬운 게 없습니다. 다시가 말했다. 실은 의견에 무관심하거나 돌려서 자랑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 제 말은 둘 중 어느 쪽이었습니까? 돌려서 한 자랑이죠. 글을 대충 써도 머리가 빨라서 그렇다는 식으로 여기며 그 불완전함마저 흥미롭게 여기는 거죠. 빨리 한다는 능력은 언제나 가진 사람은 높이 치지만 그 결과의 결함에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아침에 베넷 부인께 네더필드를 그만두겠다고 결심하면 5분 만에 떠날 거다라고 하셨죠. 본인 성격을 스스로 칭찬한 셈이에요. 하지만 그런 성급함은 해야 할 일을 남겨두고 떠나는 거니 본인이나 남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하군. 빅리가 외쳤다. 아침에 한 바보 같은 말을 밤까지 기억하다니. 그래도 맹세코 그건 진심이었어요. 지금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적어도 여자들 앞에서 잘난 척 하려고 일부러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 믿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그렇게 빨리 떠나지는 못할 거라 봅니다. 친구가 빅리 씨, 다음 주까지 계시죠? 라고 하면 그대로 있을 것 같고, 어떤 말에는 한 달도 머무를 테니까요. 이걸로 오히려 빅리 씨가 자기 성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게 증명되네요. 엘리자베스가 거들었다. 맞습니다. 빅리가 웃으며 말했다. 제 성격을 칭찬으로 바꿔주시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제 친구는 그렇게 보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제가 그런 상황에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말을 몰아 달려가길 바랄 테니까요. 그럼 다하시 씨는 빅리 씨가 성급하더라도 끝까지 고집한다면 그게 보상된다고 보나요? 그 문제는 직접 다하시에게 물으셔야죠. 제게 없는 의견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니 곤란하군요. 하지만 만약 당신의 설명대로라면 돌아가 달라는 요청이 그저 청해에 불과하고 설득력 있는 이유가 전혀 없는 거라면 거기에 응하는 건 큰 의미가 없죠. 친구의 부탁에 쉽게 응하는 건 미덕이 아니군요. 설득 없이 따르는 건 양쪽 다 신중함이 부족한 겁니다. 다시 씨는 우정과 애정의 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군요. 친구의 부탁이라면 논리적 이유를 기다리지 않아도 들어줄 수 있잖아요. 빅리 씨 경우를 말하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친구 사이에 큰일도 아닌 결정을 바꿔달라 할 때 그 부탁을 논리적으로 이유 없이 들어줬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낮게 보실 건가요? 그 문제를 논하기 전에 부탁의 중요성과 두 사람의 친밀도를 먼저 구체적으로 따져야겠죠. 좋습니다. 빅리가 소리쳤다. 그럼 키와 덩치도 빼놓지 마세요.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다하씨가 이렇게 키가 크지 않았다면 저도 그만큼 존경하지 않았을 겁니다. 특히 그가 자기 집에 있을 때 혹은 일요일 저녁 아무 할 일 없을 때 세상에 그보다 위압적인 모습은 없죠. 다하씨는 웃었지만 엘리자베스는 그가 살짝 불쾌한 것 같다고 느꼈고 웃음을 참았다. 빅리 양은 오빠가 그런 말을 한 것을 못마땅해 하며 항의했다. 빅리 당신 의도가 보이네요. 다하씨가 말했다. 논쟁을 싫어해서 대화를 끝내려는 거죠. 맞아요. 논쟁은 싸움 같잖아요. 두 분이 제 앞에서 하는 것보다 제가 없는 곳에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대답했다. 그러니 다하시 씨는 편지를 마저 쓰시는 게 좋겠네요. 그는 그녀의 조언대로 편지를 끝냈다. 편지를 마친 뒤 다하시는 음악을 청했다. 빅리 양은 재빨리 피아노 앞에 앉았고 엘리자베스에게 먼저 치라고 권했지만 그녀가 정중히 거절하자 자신이 연주를 시작했다. 허스트 부인도 함께 노래를 불렀다. 그동안 엘리자베스는 악보집을 넘기며 다하시가 자꾸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그렇게 큰 인물에 관심을 받을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자신을 싫어해서 바라본다는 것도 이상했다. 결국 그녀는 자기에게 다른 이들보다 더 거슬리는 무언가가 있어서 다하시의 눈에 띈 거라고 짐작했다. 그러나 그것이 불쾌하지는 않았다. 그의 호감을 얻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빅리 양이 이탈리아 곡들을 연주하다가 스코틀랜드 곡으로 바꾸었을 때 다하시는 엘리자베스에게 다가와 말했다. 지금 이 곡에 맞춰 춤추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녀는 웃기만 하고 대답하지 않았다. 다하시는 놀라며 다시 물었다. 아, 들었어요. 하지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을 뿐이에요. 제가 내라고 하면 제 취향을 비웃고 싶으셨겠죠. 하지만 전 그런 계획을 깨뜨리는 걸 즐깁니다. 그래서 춤추고 싶지 않겠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절 비웃으셔도 돼요. 아니요, 감히 못하겠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가 기분 나빠할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리 정중히 받아들이는 모습에 놀랐다. 그녀의 말투에는 늘 익살스러움과 매력이 섞여 있어 누구도 쉽게 기분 상하게 하지 않았다. 다하시는 지금껏 어떤 여인에게도 이렇게 사로잡힌 적이 없었다. 만약 그녀의 가문이 초라하지 않았다면 위험할 정도로 빠졌을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빅리 양은 이를 눈치채고 질투를 느꼈다. 그래서 제인의 회복을 바라는 마음 뒤에는 엘리자베스를 내보내고 싶다는 속내도 있었다. 그녀는 다하시를 자꾸 도발해 엘리자베스를 싫어하게 만들려 했다. 결혼 이야기를 꺼내며 그의 행복을 그런 결합에 비유하기도 했다. 나중에 그 일이 이루어지면 어머님께 말 좀 해주세요. 입을 좀 삼가시라고요. 그리고 동생들은 장교들을 따라다니지 않게 고쳐주시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엘리자베스 양의 약간 건방지고 거만한 태도도 좀 고쳐주시고요. 제 가정의 행복을 위해 다른 조언도 있으신가요? 아, 물론이죠. 필립스 부부의 초상화는 꼭 펜벌리 갤러리에 걸어주세요.
다시 판사님 초상 옆에 말이에요. 직업은 다르지만 같은 법조계잖아요. 그리고 엘리자베스 양의 초상화는 그리시면 안 돼요. 그런 눈을 제대로 표현할 화가는 없을 테니까요. 표정은 어렵겠지만 눈동자 색과 모양, 속눈썹 정도는 담을 수 있겠죠. 마침 그때 허스트 부인과 엘리자베스가 산책로에서 다가왔다. 산책하실 줄은 몰랐네요. 빅리 양은 혹시 들었을까 당황했다. 우릴 두고 가시다니 너무하군요. 허스트 부인이 말했다. 그러고는 다시 팔짱을 끼며 엘리자베스를 혼자 걷게 만들었다. 길은 세 사람이 겨우 나란히 걸을 수 있을 만큼 좁았다. 다하시는 그 무례함을 느끼고 말했다. 이 길은 좁으니 대로로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남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기에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지금 모습이 딱 그림 같거든요. 제가 끼면 오히려 망치겠죠. 안녕히. 그녀는 발랄하게 혼자 걸어 나갔고 곧 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다. 제이는 이미 그날 저녁에는 방을 나와 2시간 정도 지낼 만큼 회복된 상태였다. 여자들이 저녁 식사 후 자리를 옮기자 엘리자베스는 곧장 언니에게 달려가 추위를 막을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한 뒤 함께 응접실로 들어갔다. 그녀는 곧 두 누이에게 반갑게 맞이받았고 신사들이 들어오기 전 1시간 동안만큼은 그들이 이렇게 유쾌했던 적이 없다고 느꼈다. 그들은 상당한 대화력을 지녔다. 잔치를 정확히 묘사할 수 있었고 익살스럽게 일화를 전하며 아는 이들을 활발하게 웃어넘길 줄 알았다. 그러나 신사들이 들어오자 제이는 더 이상 주목의 대상이 아니었다. 빅리양의 시선은 즉시 다하시에게 향했고 그가 몇 걸음도 채 오르기 전에 그에게 말을 건넸다. 다하시는 곧장 제인에게 다가가 예의 바른 인사를 건넸고 허스트 씨 역시 가볍게 목례하며 정말 기쁩니다라고만 말했다. 그러나 따뜻한 환대와 기쁨은 빅리 씨의 몫이었다. 그는 온통 즐거움과 배려로 가득 차 있었다. 방을 옮기면서 제인이 추울까 걱정하여 난로불을 키우는데 한참을 쓰더니 그녀가 더 문에서 멀리 앉도록 자리를 바꿔주었다. 그는 그녀 옆에 앉아 거의 다른 누구와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맞은편 구석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던 엘리자베스는 이 모든 것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차가 끝나자 허스트 씨가 카드 테이블을 꺼내자고 했지만 소용없었다. 빅리양은 다하씨가 카드를 원치 않는다는 소식을 미리 알아냈던 것이다. 곧 허스트 씨의 요청은 거절당했고 그녀는 누구도 놀 생각이 없다고 장담했다. 모두가 침묵으로 동의하는 듯 보였으므로 허스트 씨는 결국 소파에 길게 드러누워 잠들 수밖에 없었다. 다하씨는 책을 집어들었고 빅리양도 같은 책에 다른 권을 집어들었다. 허스트 부인은 팔찌와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가끔 오빠와 제인의 대화에 끼어들 뿐이었다. 빅리양의 관심은 독서보다는 다하씨가 책을 읽는 모습에 더 쏠려 있었다. 그녀는 계속 그의 책장을 훔쳐보거나 질문을 던졌지만 그는 단답으로 대꾸할 뿐 곧바로 독서로 돌아갔다.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책으로 재미를 느끼려 애쓰다 지쳐 크게 하품하며 말했다. 이렇게 저녁을 보내는 게 얼마나 이렇게 저녁을 보내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요. 결국 책만큼 즐거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것보다도 빨리 실증나는 게 세상사지만 책은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집을 가지게 된다면 훌륭한 서재가 없으면 정말 불행할 거예요.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하품을 하더니 책을 던져버리고 방 안을 두리번거리며 재밌거리를 찾았다. 그때 오빠가 제인에게 무도의 얘기를 꺼내는 것을 듣자 그녀는 재빨리 끼어들었다. 찰스, 네더필드에서 무도회를 열겠다는 게 정말 진심이니?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을 먼저 여쭤보는 게 좋겠어. 제 생각에 무도회가 즐겁기보단 고역일 분도 계실걸? 다하시 말이지. 오빠가 웃으며 말했다. 그가 싫으면 무도회 시작 전에 잠자리에 들면 되지. 하지만 무도회는 이미 정해졌어. 니콜스가 화이트 수프만 충분히 만들면 곧 초대장을 돌릴 거야.
전 무도회가 방식만 다르다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춤 대신 대화가 중심이라면 훨씬 합리적이지 않겠어요? 맞아, 캐롤라인. 그게 훨씬 합리적일 수도 있지. 하지만 그런 무도회 같지는 않겠지. 빅리양은 대꾸하지 않았고 곧 우아한 몸매로 방을 거닐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향한 목표인 다하시는 여전히 책에만 몰두해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시도로 엘리자베스를 향해 말했다. 엘리자베스 양, 저를 따라 방을 좀 거닐지 않으시겠어요?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있던 뒤에는 산책이 참 상쾌하답니다. 엘리자베스는 놀랐지만 곧 동의했다. 빅리양은 진짜 목적을 달성했다. 다하시가 고개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엘리자베스만큼이나 새삼스러운 관심을 의식하며 무의식적으로 책을 덮었다. 곧 그에게도 함께 걷자고 권했지만 그는 거절하며 말했다. 두 분이 함께 걷는 데는 두 가지 이유밖에 없을 겁니다. 서로 비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든가 아니면 걷는 모습이 가장 돋보이기 때문이죠. 전자라면 제가 끼면 방해가 될 테고 후자라면 저는 여기서 앉아 바라보는 게 더 낫습니다. 정말 끔찍하네요. 빅리 양이 외쳤다. 어떻게 그런 무례한 말을 하실 수 있죠? 어떻게 버려줄까요? 간단하죠. 엘리자베스가 대답했다. 놀리거나 비웃으면 돼요. 당신처럼 가까운 사이시라면 잘 아실 테죠. 아니에요. 저는 전혀 몰라요. 그의 침착한 성격과 태도는 놀림이 통하지 않아요. 웃음도요. 억지로 웃는 건 우리 스스로만 우습게 만들 테니까요. 다하시 씨는 비웃을 수 없는 분이군요. 참 드문 장점이에요. 그런 분이 많지 않길 바라요. 전 웃음을 무척 좋아하거든요. 빅리양이 제게 과도한 평가를 주셨네요. 다하시가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고 훌륭한 사람도 또 그들의 행동도 농담을 삶의 첫 목표로 삼는 사람 손에 걸리면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엘리자베스가 대답했다. 하지만 저는 현명하고 선한 것을 조롱하진 않아요. 다만 어리석음과 기행, 변덕과 모순은 즐겁다고 인정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웃습니다. 아마 그게 바로 당신에게는 없는 것이겠죠. 그런 결함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저는 평생 그런 약점을 피하려 노력했습니다. 허영심이나 자만심 같은 거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허영심은 분명 약점이지만 자존심은 정신의 진정한 우월성이 있다면 늘 적절히 조절될 수 있죠. 엘리자베스는 웃음을 감추려 고개를 돌렸다. 다하시 씨에 대한 평가는 이제 끝났겠군요. 빅리양이 말했다. 결과는 어떤가요? 다하시 씨에겐 결점이 전혀 없다는 결론이에요. 본인도 숨김없이 인정했잖아요. 아니요, 다하시가 고개를 저었다. 저에겐 결점이 많습니다. 다만 이해력에 관한 건 아니길 바랍니다. 성격은 자신하지 못하겠군요. 지나치게 완고하니까요. 세상의 편의에 비해 너무 고집스럽죠. 남의 어리석음이나 잘못을 빨리 잊지 못합니다. 제 감정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마도 앙심 깊다고 불릴 겁니다. 제 신뢰를 한번 잃으면 영원히 잃는 셈이지요. 그건 정말 결점이에요. 엘리자베스가 외쳤다. 용서하지 못하는 건 성격의 어두운 면이죠. 하지만 그 결점을 참 잘 고르셨군요. 저는 비웃을 수가 없네요. 당신은 안전해요. 모든 성격에는 극복할 수 없는 천성의 결함이 있는 법이죠. 당신의 결함은 모든 사람을 미워하는 성향이네요. 그리고 당신의 결함은 모든 걸 일부러 오해하는 것이죠.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자, 이제 음악 좀 합시다. 빅리양이 대화에 끼지 못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루이사, 허스트 씨 좀 깨워도 되지? 언니는 아무 이유도 없었고 피아노가 열렸다. 다하시는 잠시 생각하다가 엘리자베스에게 너무 관심을 두는 건 위험하다고 느끼며 그 상황을 오히려 반겼다. 자매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다음날 아침 엘리자베스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서 그날 중으로 마차를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베넷 부인은 딸들이 네더필드에 다음 주 화요일까지 머물 거라 계산해 두었고
그것이 제인의 일주일을 딱 채우는 일정이었으므로 그보다 먼저 돌아오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따라서 그녀의 답장은 엘리자베스의 바람에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집에 빨리 돌아가고 싶어 초조했는데 어머니는 화요일 전에는 마차를 보낼 수 없다고 전해왔고 빅리 씨와 그의 여동생이 더 오래 머물 것을 강권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더 이상 머무를 생각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공연이 폐를 끼친다고 여겨질까 두려워 제인에게 곧바로 빅리 씨의 마차를 빌리자고 권했다. 결국 그날 아침 떠나려 했던 본래의 계획을 알리고 마차를 부탁하기로 정해졌다. 이 소식은 여러 가지 아쉬움의 표현을 불러왔고 적어도 하루 더 머물러 달라는 말이 충분히 나와 제인의 마음을 흔들었다. 결국 출발은 다음 날로 미뤄졌다. 하지만 미스 빅리는 자신이 그런 제안을 했던 것을 후회했다. 그녀가 제인에게 느끼는 애정보다 엘리자베스에 대한 질투와 반감이 훨씬 더 컸기 때문이다. 집주인 빅리 씨는 그녀들이 이렇게 빨리 떠난다는 소식을 진심으로 아쉬워하며 제인에게는 아직 회복이 충분치 않으니 머무는 편이 안전하다고 여러 번 설득했지만 제인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단호했다. 다하시 씨에게는 이 소식이 반가웠다. 엘리자베스는 이미 네더필드에 오래 머물렀다. 그녀는 그가 원치 않는 만큼 자꾸 그의 눈길을 끌었고 미스 빅리는 엘리자베스에게 무례했으며 자신에게는 전보다 더 성가시게 굴었다. 그는 현명하게도 이제 더 이상 감탄의 기색을 드러내지 않도록 그녀가 자신의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헛된 기대를 품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기로 결심했다. 마지막 날의 태도가 그것을 굳히거나 무너뜨리는데 크게 작용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의지대로 굳건히 토요일 하루 동안 그녀와 거의 말 한마디 섞지 않았고 둘만 함께한 시간마저도 책에만 몰두하며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일요일 아침 예배 후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반가운 이별이 이루어졌다. 미스 빅리는 마지막에야 엘리자베스에게 갑자기 공손해졌고 제인에게는 애정이 깊어진 듯 보였다. 작별 인사에서 롱본이나 네더필드 어디서든 제인을 다시 만나면 기쁠 것이라 다정하게 말하고 따뜻하게 포옹했으며 엘리자베스와도 손을 맞잡았다. 엘리자베스는 매우 밝은 기분으로 일행 전체와 작별을 고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그다지 따뜻하게 맞이하지 않았다. 베넷 부인은 딸들이 돌아온 것을 의아해하며 공연이 수고를 끼쳤다고 여기고 제인이 다시 감기에 걸릴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짤막한 기쁨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들을 반가워했다. 그는 가족 모임에서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했기 때문이다. 제인과 엘리자베스가 없는 동안 저녁 대화는 활기가 크게 줄었고 거의 모든 의미도 사라져 있었다. 메리는 여전히 통주법과 인간 본성 연구에 깊이 빠져 있었고 새롭게 발췌한 글과 진부한 도덕에 관한 관찰들을 들려주었다. 캐서린과 리디아는 다른 종류의 소식을 전해주었다. 지난 수요일 이후 연대에서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말이 오갔다. 몇몇 장교들이 최근 삼촌과 식사를 했고 한 병사가 퇴영을 당했으며 포스터 대령이 곧 결혼한다는 소문까지 돌았다.